자, 중요성은 뭡니까? 자, 중요성은 우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금액은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게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처럼 매우 큰 규모의 회사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해가지고 공시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그 단위를 주로 100만 원 단위로 해버리거든요. 장부를. 자, 삼성전자의 자산이 3조 6천억 몇백만 원 이렇게 정도만 하면 충분히 유용한 정보가 되지. 그걸 단수까지 뭐 365원 뭐 이렇게까지 장부를 만들어 버리면 그 뒤에 단수 같은 거에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큰 그림을 보는데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큰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는 작은 단위의 금액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중요성의 원칙이다. 자, 그리고 보수주의라는 말도 쓰는데요. 간혹 시험에 등장하거든요. 자, 알아두세요. 보수주의란 회계에서 말하는 보수주의란 우리가 웬만하면 순이익이 좀 작습니다. 또는 우리 자산 규모가 좀 작습니다. 라고 보고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수주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과 수익은 작게, 부채와 비용은 되도록 많이 보고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수주의다. 사례가 간혹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발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뭔가 확정이 돼가지고 돈을 우리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돈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인다는 걸 미리 우리 장부에 부채로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우발 손실 또는 우발 채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발 손실, 우발 채무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채로 보고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금액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부채로 미리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당연히 보수주의가 되겠다, 그죠? 자, 거꾸로 말해서 우발 이익 봅시다. 우발 자산, 이거 뭡니까? 우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돈이 들어올 만한 거리가 하나 있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산으로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왜? 보수주의잖아. 그래서 돈 나갈 게 있으면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구체화된다면 그걸 부채로 인식하는 건 오케이 되는데 거꾸로 말해서 돈 들어올 걸 자산으로 미리 우발 자산을 인식하자. 우발 이익을 인식하다.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회계는 보수주의에 따라서 작성이 되니까. 됐죠? 그게 보수주의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시 저가법 적용.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100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책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시장 상황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장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책정해놨다 하더라도 그게 가격이 90만 원 떨어져 버리면 10만 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자라는 게 저가법이라는 겁니다. 대신 바꾸어서 이게 열심히 100만 원짜리 제품 만들었는데 이게 가격이 110만 원으로 올랐어. 그렇다 하더라도 100만 원짜리를 110만 원으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왜? 우리는 보수주의에 따라서 떨어진 것만 인식하고 오르는 거는 노타치.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광고비 봅시다. 광고비. 예쁜 연예인이 우리 회사 광고를 했습니다. 그 효과는 사실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런 기업도 있네, 저런 제품도 있네 인식을 한번 해버리면 몇 년간 기억이 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몇 년 간다고. 그렇지만 그걸 구체화 숫자로 인식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올해의 단기 비용, 단기 광고 선전비로 인식해버린다고. 그게 뭐라고? 그 효과가 미래도 있을 거 알고 있지만 구체화시키기 어려우니까 그냥 올해의 비용으로 그냥 인식해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 보수주의다. 그리고 연구비와 개발비입니다. 연구비와 개발비. 황우석 박사가 멋진 상품을 지금 줄기세포라는 상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성공하면 돈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가 그냥 단순히 허공에 날아가는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구비는 그냥 단기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연구비와 개발비 중 미래 효익이 불확실한 것은 연구비라는 이름으로 단기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보수주의다. 그리고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뭐 주절주절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보고 이해만 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보고가 되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금액으로 측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구체하기 힘들다 보니까 재무제표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지 그 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외우지 말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기본 구조 봅시다. 재무제표의 기본 구조는 몇 가지? 5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표 5가지가 재무제표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우리는 시험 칠 때 요 5가지가 재무제표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자, 아까 우리가 회계 기준을 살펴봤는데 재무제표라는 거는 각 기준마다 열거하고 있는 재무제표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IFRS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방금 언급했던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가 주요 재무제표로 배우는 게 뭡니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그 2가지를 배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우리가 K랩 프로그램에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죠. 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3가지를 재무제표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경우라면 또는 우리 회사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K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기능만으로 충분히 외부 공시 재무제표까지 모두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많이 질문하거든요. 우리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라는 것도 재무제표라고 했는데 왜 우리 K랩 프로그램이 없나요? 그 부분은 숫자로 끌고 와가지고 자동으로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작성된 시산표,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활용해가지고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한번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기출 확인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봅시다. 1번 합계잔액시산표가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봅시다. 28페이지. 자, 재무상태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습하는 기분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재무상태표 왼쪽에는 자산이 기록이 되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기록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다. 그죠? 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크게 나누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누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요 5가지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입니다. 작성 기준은 크게 구분 표시의 원칙, 총액주의, 1년 기준, 유동성 배열법, 잉여금 구분 원칙,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의 원칙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성 원칙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겠고 이게 어떤 뜻이지라는 정도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구분 표시 원칙은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구분하고 자산은 다시 방금 언급드렸던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계정 과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합할 수도 있고 하나의 계정 과목이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 조금 중요하다,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면 구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분 표시 원칙,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제대로 구분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액주의는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있다고 마음대로 상계하지 말라는 게 총액주의. 그리고 1년 기준은 1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자라는 원칙이고, 유동성 비율법은 유동성이 높은 항목을 먼저 위에 배치하자라는 게 유동성 비율법. 잉여금 구분 원칙은 자본에서 우리가 5가지로 구분했죠. 그래서 영업 실적에 따라서 잉여금이 발생했는지, 아니면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 따라서 잉여금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잉여금을 구분하자라는 원칙이 잉여금 구분 원칙이다. 그리고 미결산 항목 표시금지는 가수금, 가지급금, 개인기업의 경우 인출금 또는 현금 과부족 이런 임시 계정 과목들은 기중에 우리 기업의 실무 편의상 쓸 수는 있지만 정식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그런 계정 과목 쓰면 안 되고 정식 계정 과목, 그 해당하는 정식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자라는 게 미결산 항목 표시금지 원칙이다. 자, 기출확인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그죠? 1번이 답이네. 바로 2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고 3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부채에 해당한다. 아니고 자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을 표시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총액 기준에 따라서 상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29페이지 손익계산서 봅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다. 자,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타낸다면 왼쪽에는 비용, 오른쪽에는 수익이 나오겠지만 계정식으로 보고하지 말고 우리는 쭉 세로로 쭉 이렇게 열거하는 보고식으로 우리가 작성하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고식으로 작성해 본 것이 29페이지에 나와 있다. 자,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써주고 판매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자는 거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밑에다가 영업 외 수익,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을 열거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플러스하고 영업 외 비용을 마이너스한 것이 결과값이 영업이익이 되겠는데요. 영업이익을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2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작성 방법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본 것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보고하는 계정식도 있고, 우리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로로 쭉 열거하는 보고식도 있는데,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세로로 쭉 열거하는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세로로 작성해야지만 우리 매출 총이익, 영업 외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당기 순이익, 그래서 결과치를 중간중간 단계마다 딱딱 금액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에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를 기록하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거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을 써줍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 활동 외의 수익을 영업 외 수익, 그리고 영업 활동 외의 비용을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해서 영업이익 밑에다가 각각 열거해 주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뺨으로써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것이 당기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자,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회 기준을 보면 작성 기준이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한다. 우리 회계 공준에서 배웠죠? 그 내용입니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현주의. 실현주의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현금주의 말고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한 게 맞는데, 이게 대원칙인데 조금 구체화시켜서 정의한 원칙이 실현주의라는 겁니다. 즉, 수익에 대해서는
대전제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맞는데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보니까 실현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겁니다. 실현주의라는 것은 다소 이론적인 내용인데 교수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실현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익 창출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고 이걸 뭐냐면 가득 요건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거 뭐냐면 돈 주세요라고 청구할 만큼 우리가 충분히 뭔가를 노력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득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현 요건 또는 측정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금액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즉 측정을 제대로 큰 오차 없이 합리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실현 요건 또는 측정 요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주의가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실현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익에 대해서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실현주의란 다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가득 요건과 실현 요건. 실현 요건을 측정 요건이라고도 한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아까 발생주의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수익은 실현주의라고 했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인식한답니다. 됐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발생주의라는 대원칙이 있으면 그 중에서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 기준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은 비용이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인식될 때 그 비용을 인식하자라는 원칙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액주의. 총액주의는 뭐라고?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총액주의란 자산하고 부채가 동시에 있다 하더라도 상기하지 말자라는 원칙이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서 총액주의란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있다 하더라도 두 개 상기하지 말자라는 원칙이죠. 됐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과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동시에 있는 것, 둘 다 있는 것 뭘까요? 물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총액주의가 되겠죠. 조금 지엽적인 문제인데 굳이 문제로 만들면 그런 문제도 있겠다 이거죠. 그리고 구분 계산의 원칙은 뭐냐면 자, 단기 순이익만 달랑 쓰지 말고 단기 순이익으로 오는 과정에서 나왔던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이라는 중간 단계의 손익도 각각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달라라는 원칙이 구분 계산의 원칙이다. 그리고 말장난을 친다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게 뭐라고? 구분 표시의 원칙이었잖아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구분 계산의 원칙이죠. 이거 두 개 섞어가지고 가끔 문제도 낸다는 겁니다. 왜? 교수님들 워낙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용어 알아두기 다소 어려운 내용이다.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출제된 적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알아두기 위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라는 이거랍니다. 자, 재무제표는 언제 만드냐면 자, 우리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개월. 그 회계기간이 지나고 나서 3개월 내에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땅땅땅 이게 우리 재무제표가 맞습니다라고 확정을 땅땅땅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이렇게 땅땅땅 하려면 1단계로 뭐라고? 이사회에서 일단 외부 감사를 받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거를 올해 주주총회에 넘길까요? 이렇게 확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날짜를 사실상 확정된 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올리기 전에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땅땅땅 통과되는 것을 최종 확정된 날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사회에서
작성해가지고 올렸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조금 바꾸어가지고 확정하는 경우가 있거든.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 바꾸어진 날이 언제라고? 주주총회일이니까 주주총회일이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우리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간혹 있기 때문에 소개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포괄손익,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나는데 어려운 용어인데 이런 용어도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포괄손익 누객이라는 용어 쓰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포괄손익이란 이런 거래. 아주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손익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회계학자들이 매우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포괄손익이라는 게 우리 회사의 진정한 손익이다라는 개념이 거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손익이란 단순히 영업실적으로 손익 얻은 것뿐만 아니고 어쨌든 회사의 순자산 덩치가 회사의 순자산 크기가 증가한 것은 모두 다 우리 회사의 손익으로 바라본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주주와의 거래에 따라서 증가한 것, 그것을 뺀 것. 즉 우리 회사가 이번에 주식을 새로 발행했어. 그러면 자연히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올해 단기 손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우리 순자산의 덩치가 커진 일은 전부 다 우리의 손익이다라고 보는 것이 포괄손익이라는 개념이래요. 됐죠? 다소 이론적인 개념이다. 그죠? 그렇지만 용어가 간혹 등장하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1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